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당선 축하 행사 없이 울산의 생산 현장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경제와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속칭 야구르트 아줌마라고도 불렸던 일자리에 2030 세대 여성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속칭 알바생이 아닌 젊은 편의점 사장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붕어빵집 사장과 편의점의 청년 사장님, 또 20대 속칭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얻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서 나중에도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첫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최근 MZ세대들의 취업 전선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보다 대기업이나 공직 가는 것보다 창업을 택하련다. 이런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창업이 대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성이라든지 청년층에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2020년에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은 청년 창업률이 4.3%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통 보시면은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혹시 아르바이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세대 특히 또 여성들 주로 해서 창업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시간을 좀 제대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는 생각해봤을 때는 대기업을 들어가도 네. 이 대기업이 내 평생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차라리 창업을 해서 오히려 내 시간을 제대로 쓰면서 나의 시간을 늘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MZ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처에서 와가지고 이제 젊은 직원인 네. 것 같으니까 어디 가셨냐 사장님 할 정도가 늘었다 이런 기사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비율이? 실제로도 굉장히 비율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4.3% 그 젊은 층의 창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왔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이런 것도 많고 특히 여성이라든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사장이 청년 창업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 증가한 상황인데 뿐만이 아니라 저 창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생각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히려 옛날만큼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오는 그런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이런 창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20대 편의점 창업이 4년 만에 5배가 맞습니다. 늘었다는 건 네, 맞습니다. 일단 증가폭이 놀라운 거잖아요. 엄청 많은 것이고 4년 만에 5배라고 하는 것은 20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은 창업을 한다는 것, 특히 편의점 보통은 내가 인생을 거의 다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그런 나이 막 60대, 10대가 아니라 20대가 지금 5배 늘었다고 하는 것은 네네.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거 이제 용어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야구르트 아줌마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거를 요즘은 프레시 매니저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취업 전선으로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데 추억의 야구르트 판매원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시작! 집집마다 건강을 배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배달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
이젠 눈을 감아도 동네가 한눈에 훤히 보일 정도라는데요. 길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처럼 친근하기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특유의 엄마 정신이 발동하는데요. 이런 점을 활용한 것이 바로 움직이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 엄마품 지킴이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일의 특성상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마침 일하는 시간대가 아이들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대까지를 아우르기 때문인데요. 하면서부터는 더 어린이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아기들이나 노인들 참 신경 써서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 낯익은 유니폼 색깔, 네. 모자, 그 앞에 넣어두던 주머니 드셔보셨죠? 당연히 먹어봤고요. 대부분의 분들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르트 말고도 예를 들면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게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아줌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쿠르트 뭐 언니라고 야쿠르트 불립니다. 언니까지도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는 게 야쿠르트 뭐냐면 누나? 네, 네. 누나.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그런 그 전동이 있는 그런 카트 같은 것들로 우리 집 가까이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걸 가까이 오면서 사실은 뭐 야쿠르트 배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컨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 판매원 중에 8%가 2030이라는 겁니다. 0에서 저렇게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렇죠. 요새는 전동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면서 타고 다니죠.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것도 팔더라고요. 축산물이라든지 다 팔고 다니는데 아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8%가 지금 2030이고 거기에다가 방문 노점 판매 30대 종사자만 1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야쿠르트 아줌마,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야쿠르트를 우리한테 배달해주고 근데 아줌마가 아닌 게 뭐냐면 60세 이상 종사자가 감소율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 그 네. 감소율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4%다. 그러니까 이분을 봤을 때에는 이젠 더 이상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야쿠르트, 뭐 언니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셨지만 요즘 길거리에서요. 붕어빵 노점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색 붕어빵, 아이디어를 앞세운 이 붕어빵을 파는 청년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붕어빵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붕어빵 집에는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근데 붕어빵 집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MZ 세대들이 새로 창업을 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붕어빵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붕어빵이 좋은데 네. 이것을 창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월급쟁이보다는 창업이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1년에 보면은 신생 업체 중에 45%가 20대 이하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차별화한 이색의 길거리 붕어빵. 예를 들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붕어빵이 굉장히 크다. 네.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맛있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색 길거리 붕어빵을 창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야구런트나 화장품 같은 상품의 방문 판매 업계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비율이 늘었다. 상당히 늘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맞춤 창업 교육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MZ세대에 위한 맞춤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 빨간 그래프가 30대고 네, 맞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60대인데요. 60대인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령대별로 노점을 새로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새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돈을 다시 받아서 네네. 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노점별로 종사자가 추이가 높아지고 있다를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첫 창업 지원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29세 이하 청년을 120명 선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비율은 그러니까 대개 60대 이상 분들, 그렇죠. 은퇴한 분들이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비율, 그 60대 이상의 노점 판매상 비율은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퇴 후에 노점을 새로 만든다. 근데 그런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서 평생 직장을 가지고 살다가 은퇴 후에 노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달라졌다는 거고요. 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붕어빵이라든지 아니면 야쿠르트 언니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시간을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달라졌다. 여기서 보실 수 있겠고 2022년 보신 것처럼 방문 노점 판매에서 60대 이상의 종사자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이상의 은퇴자는 떨어진 반면에 젊은이들 20대 이상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이라든지 이런 기본 구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붕어빵 창업을 택한 이유를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얻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서 나중에도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첫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한번 해보고 가고 싶어서 이번에 장사를 시작했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돈을 좀 벌려고가 아닙니다. 해보고 싶어서 뭔가 내 사업의 발판으로 삼고 싶어서입니다. 창업 이유가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어떠한 평생 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MZ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Z세대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좀 더 웰빙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니까 이러한 목적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월급쟁이보다는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21년에 신생업체 중에서 45%가 20대 이하다. 거의 그러니까 절반 가깝네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20대 이하가 특히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MZ세대는 그것보다는 창업. 그래서 절반 정도의 45%가 창업을 원하고 있고 그 얘기는 내가 내 생활, 내 시간을 잘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MZ세대가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MZ세대에 대한 향후의 생각이라든지 향후의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문도 좁아졌고 맞습니다. 뽑는 네. 기업도 없고 그러면 취업과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창업을 이렇게 도모하고 창업의 길을 열려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생애 첫 창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기부에서는 2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을 하겠다.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MZ세대를 위해서 맞춤 창업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지금 보셨죠? 앞에서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맞는 우리 MZ세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창업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 자세히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제 그 공고도 났어요. 네. 첫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살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어떤 지원책이 지금 나왔네요. 맞습니다. K 스타트업 누리집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선발을 합니다. 120명 선발을 해가지고 평균 5천만 원의 지원을 하고 맞춤형의 창업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워크넷에 따라서 창업 적합성이라든지 관련 적성의 진단지를 일단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창업 패키지를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맞는지 여기에 선발을 합니다. 네네. 선발해서 120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년에서 7년 이내에 개업한 업체 중에서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보고요. 여기서 맞으면 최대 3억까지 지원하는 국가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월 15일 오후 4시까지라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또 있어요. 많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국무총리도 한마디 했고 네.
뭐 해당 부처 그리고 경산호위에서도 뭔가 이 지원책을 내는 게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일단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감면해 주고 수도권도 청년은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청년 창업의 종소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감면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세금을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네. 안 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수도권도 청년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적용돼서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18개 정도의 그 법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청년은 감면해주겠다라고 법에서 적극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창업진흥원이 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도 있고 청년 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 여기는 또 40세까지는 아니고 39세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청년이 어디까지인가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네네. 국가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청년이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떠한 그 적극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40살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라가 잘 되려면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뭐 선진국들일수록 지금 스타트업들이 잘 돼서 그 풀뿌리들이 튼튼해져야 중소기업도 맞습니다. 또 그 이상의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골고루 나눠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청년 창업을 중요시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의 청년 정책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단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확정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바로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당선 축하 행사 없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를 방문해서 현대차, S51 이런 곳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전통시장인 울산의 신정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행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먼저 가졌는데 어제 방문의 의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울산 방문은 작년 10월 이후 5달 만이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지원, 적극 지원. 계속 이런 얘기를 화두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 모든 정치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메시지입니다. 메신저고. 네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 뭘 하는 메시지도 있고 뭘 안 해서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대통령 선거 딱 1년 되는 날 이랬잖아요. 그러면 통상 정치권에서는 그 대선 승리 뭐 1주년 기념하는 뭐 이런 작은 큰 이런 행사들 하잖아요. 축하 연도 했고. 네, 과거에는. 뭐 간담회도 하고 네네. 뭐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아예 안 했어요. 안 하는 것에 메시지가 예, 있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별로 못 봤는데 저는 왜 이걸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아하. 그 부분 안 함으로써 주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건가요? 적어도 그런 식의 일종의 그 의전적인 행사 또는 이른바 쇼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네. 대신에 뭘 했냐 하면 현장에 나간 거죠. 아까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일관되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울산에서 그 쭉 그 일정 자체가 현대자동차, S-오일. 뭐 S-오일, 그리고 전통시장, 네. 경제인 간담회, 이 전부 경제 민생 관련 행보 아닙니까? 이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 행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걸 뭐 저희 같은 평론가가 해설을 안 해드리면은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네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알건 모르고 느끼고는 있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S-오일 울산 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샤힌이 무슨 말이냐? 아랍어로 매라고 합니다. 자, 왜 아랍어가 나오느냐? S-오일의 대주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이 아람코는 애플과 세계 1, 2위의 시총을 다투는 초거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애플이 잠깐 1위 했었는데 이게 자꾸 뒤집히기도 하는 기업이에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는 뭐 전 세계 투자를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는 UAE를 직접 방문해서 제2의 중동 붐에 이제 도화선에 불을 당겼는데 그렇죠. UAE도 매우 중요하지만 역시 중동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UAE 방문해서 제2의 중동붐을 한번 열어보자고 했고, 그렇죠. 이제 어제는 울산에 가서 바로 그 빈살만이 소유주로 있는 그 S-오일을 방문하면서 제2의 중동붐을 좀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빈살만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로 실물 경제에 밝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있다. 네. 그렇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땅 아니냐. 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의 메시지 말씀 주셨고 이거는 네. 뭘 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국내외적으로 던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를 지금 주셨어요. 그동안 이제 정권에서는 경제 부흥을 또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왔는데 그랬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네.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현장에서도 지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 번 썼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이라면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누구냐? 그게 기업이고 민간이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 세계 기업인들한테 주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자유와 연대의 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밀착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명을 했는데 직접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곳이었죠. 수출부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비스라는 아주 대형 선박이 보이고 저 대통령이 저곳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정의선 회장이 저렇게 수행한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재계가
이제 창업 1세대를 지나서 창업 2세대가 이제 마감되고 네. 창업 3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두 기업 삼성의 경우에 이병철, 이건희를 거쳐서 지금 이재용 시대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네네. 현대도 똑같습니다. 정재영 회장을 거쳐서 정몽구 회장을 거쳐서 지금 정의성 네. 3대 회장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그 3세 경영인 3대 회장들과 직접 이렇게 1대1 동행하면서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3대 그룹,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한테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네.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힘이 실리듯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도 이 현대차를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 알고 있는 현대차보다 우리가 실제로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수출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외국 바이어들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보신 저 차량 운반선이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하는 자동차를 실어서 외국에 가져가는 수출선, 수출 전용선인데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자동차 전용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자동차를 차곡차곡 많이 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전부 전기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선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저런 그 최첨단의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을 여러 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를- 그러면서 네. 수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네.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보신 선박 글로비스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이 배 이름이 울산 태화호라는 건데 네. 이 배를 타고 현대차의 울산 수출부두로 가서 네. 이제 그 말씀하신 수출 차량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나온 관계자에게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해서 예.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으면서 예, 그러시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에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8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안 들으실 텐데 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배를 몇 대나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통상 한국에서 출발해 나가는 선박 82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배를요? 엄청난 지금 배를 본인이 둘러보고 난 거니까 예. 수출용 자동차 운반에 이렇게 네. 말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자, 이런 대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모든 국민들도 저런 정도 규모의 배가 82대나 네. 현대 자동차가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저도 놀랄 몰랐어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그동안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수출 많이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네. 또 외국 공항에 갔을 때 그 카터에 뭐 LG, 삼성, 현대의 광고판 보이면 반가워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수출 현장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런 그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소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아마도 저런 배가 딱 주문 제작이 돼서 자동차만 전용으로 싣게 돼 있거든요. 기름을 싣고 다니는 정유선과 저 자동차 수출선은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런 배를 82대를 운영할 정도로 세계 굴지의 자동차 산업으로 우리가 불과 한 40년 만에 발전 우뚝 쓴 겁니다. 저 엄청난 자동차를 싣고 가는 배가 80대가 넘는다. 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규모와 네. 우리 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내는구나. 예. 이런 걸 느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인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작년 11월 14일에 인도네시아 말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의장에서 그 앞에서 이제 조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상용 의전 차량이 네.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네. 그 차였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게 제네시스였나 잘 제네시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예. G70. 지금 이제 제네시스는 G70이면 G80, G90에서 더 저 뒤에 있는 차거든요. 저 그레이드가 높은 차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 제네시스는 지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그 가성비에 네.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차를 G20 정상회의 때 정상들이 다 타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예로 다른 비유를 들자면 최근에 이렇게 열고서 보는 폴드폰이 유행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의 정상들은 그거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선물을 해서 쓰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한 번 타본 정상이라면 이 차 괜찮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런 차가 있었냐. 벤츠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네. 폴드폰 한 번만 써본 사람들이면 야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냐? 그리고 이게 분할해가지고 놓고도 그렇죠. 대화가 되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치열한 이 세계 시장의 그 경쟁입니다. 네, 네. 저거를 정상들이 타게 만들기 위해서 현대그룹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물밑에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많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다져온 거죠. 그리고 저럴 때 우리 정부가 좀 거들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수출 그 길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네. 이 현대자동차 말씀하시면서 구성국 박사가 3대의 이제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 바로 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국민차의 원조였던 차, 바로 현대포니입니다. 네. 이 포니가 영어로 달리는 조랑말 로고를 붙였는데 1970년대 중반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니 엑셀 1200대가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영국에 수출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100만 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과 유럽 등 지역도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飛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76년 포니 승용차를 수출해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포니는 요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할 때 네. 광주 왔다 갔다 하면서 탄 차가 바로 그 포니 완이거든요. 예. 포니 고 박사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온 게 벌써 47년 반세기가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1974년에 이제 국산 고유 모델로 처음 탄생한 게 포니죠. 네네. 그리고 2년 지나서 수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1970년대 중반은 이것도 라떼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죠. 이게 전화기도 집에다가 마음대로 놓지 못할 때예요. 전화기가 주요 재산 목록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선 전화기.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거 정부에 허가 받아서 그렇죠. 몇 달씩 기다려서 놓고 했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자동차를 우리 기술로 우리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개발을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저것도 네. 세계가 놀랐죠. 그럼요. 저때 이제 정재영 회장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할 때 현대그룹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저거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 당시 그 현대 그 자동차 그룹의 그 이 자본이 저 차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투자금에 비해서 아마 10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열악한 예.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개미가 큰 바위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한 거랑 똑같거든요. 아, 비유가 참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 다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재영 회장이 그때 명언을 남기죠. 너 해봤냐? 임자. 예. 해보고 얘기하는 거냐? 예. 그러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정말 한국 고유 모델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수출이 시작되죠.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업인 최고의 어록, 지금도 1위에 꼽히고 있다는 저 명언. 이봐 임자. 임자 사실 젊은 세대 몰라요. 흑임자 생각은 해도 뭐 누구는 책임자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을 의미하는 당신. 옛말 아닙니까? 너. 이봐 임자. 유. 해보기나 했어? 해봤어? 저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 포니는 제가 이제 선친 돌아가셨을 때 그 받은 이 유산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도 제 첫 번째 자가용이 포니였는데요. 예, 중고 포니였죠. 근데 네네. 저 포니가 70년대 중반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팔리다가 수출이 되면서 8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폰이로 인해서 지금의 마이카 시대, 자동차 자가용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게 만약에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외환을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체 개발이 안 됐다면 외국의 비싼 차 우리가 수입해서 이처럼 누구나 다 한 집에 한 가구에 한 대씩 두 대씩 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는 마이카 시대가 왔겠지만, 그러나 정재영 회장의 저 결단으로 저는 마이카 시대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당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면 당시 자본금이 17억 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최소 300억 원, 당시 돈입니다. 요새 돈 아니고 400억 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다 참석 임원들이 불가능하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뒤집은 것이 이제 그 임자 해보기는 했어 이 말과 박정희 당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0년대 초반 중반을 거치면서 이제 중화공업 쪽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60년대, 70년대는 워낙 우리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이 경공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입 대체 산업화.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얻은 작은 소비재들을 우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경공업 중심의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축적이 되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군수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계속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 체제하고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국 무기에만 의존할 수 있냐. 첨단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예컨대 소총 같은 거 이 파이버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군용 헬멧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수 산업에 대한 고민. 네. 그다음에 경공업에서 이제 중공업으로의 전환. 네. 이 고민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군수 산업은 곧 중공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화공업화를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포항제철이고 창원기계공단이고 구미 전자공단이고 그렇거든요. 경부고속도로도 그때 그렇습니다. 나온 거고요. 그 맥락에서 이 정재영 회장의 자동차 산업을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네네. 그 어떤 의욕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중화공업 산업화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만났어요. 한 정치 거인과 한 경제 거인이 만난 거죠. 그렇죠.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산업화 성공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요새 폭발을 하고 있는 K방산의 시초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경제 살리기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 보고에서도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면서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투자로 투자 금액이 잘 스며들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이것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3년간의 팬데믹 상황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 네네. 이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모든 이 해법을 이제 가지고 풀어야 될 책임은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경제 민생을 챙기는 거를 하루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주체가 돼서 정부가 밀어주는 것이지. 그렇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근대화 때 국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을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동기를 가지고 뛰어들게끔 만드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설득의 시간과 공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나 한 번도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을 놓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변제 네네. 해법을 정부가 제안하면서 그렇죠. 대통령실의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한일 간의 경제 교류가 폭발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경제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면서 지금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외교적인 사안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은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G20에 가서도 계속해서 세일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1호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 이 얘기 해외 나가서 한 거거든요. 사우디, UAE에서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그런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지금 1년 동안 관철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14일에는 충북을 방문했을 때 진천 선수촌을 갖고 이어서 육거리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SO일 현대차 방문에 이어 울산의 전통시장인 울산의 신정 상가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갔는데 본인이 김건희 여사 때처럼 사과를 3상자, 그때는 10상자 사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장애인 시설에 기부를 했죠. 예. 또 돼지고기, 쇠고기, 자 돼지 껍데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샀는데 본인이 아마 요리하시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위까지 저렇게 지정을 하면서 물어서 지금 샀다고 하거든요. 또 특징적인 게 이 신정시장에 갔을 때 지난번 대선 때였습니다. 피자빵이라는 게 여기 아주 명물인데 네. 그걸 다시 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리를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많이 먹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 음식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좀 보기가 아주 이제 기분이 저 좋아요. 앞에 있는 게 저 신정시장 피자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거기 가셔서 네. 또 샀다는 것도 저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정치인들이 어느 지방을 가나 이제 전통시장을 가는데 네네. 그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쇼라 할 게 아니고 네. 전통시장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하나는 민생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로 서민들의 민생 현장이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심의 현장이에요. 아, 민심의 현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5.1장에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학작품 영화의 시발이었죠. 그 그렇습니다. 5.1장이. 지금도 5.1장이 여러 군데에서 아직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5.1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그 5.1장 역할을 하잖아요. 네.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생의 현장이자 민심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통시장을 어느 지방을 가든 꼭 가는 것이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갈 때 이 사진 찍으러 가냐 아니면 진짜 민심을 듣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러 가냐 이 차이는 그냥 국민들이 보시면 알아요. 판단하시겠는데 그 행보를 보면 그냥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네. 직접 그런 걸 구매하고 또 기억이 난 곳을 또 들른다는 점에서 그렇죠. 평가가 있을 거라고 이를테면은 봅니다. 저 고기 사실 때 우리 앵커가 부위까지 지정해서 그렇죠. 이런 그거 거는 저 비서관들이 시나리오로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 저것은 껍데기 산 게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화제가 되니까 실제로 울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행보 대신에 이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자,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왜 당선 1주년인데 이렇게 행보를 하셨느냐? 특히 별도의 축하 행사 같은 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선 1년과 관련한 기념 행사를 여쭤봐 주셨는데 없습니다. 자축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주변 정세와 경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리는 하루하루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새기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고성국 박사가 앞서서 해주신 얘기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행사를 안 한 것에 메시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보를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